네, 가시권에 들어온 미국의 금리 인상, 이 상황에서 재테크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고 또 어떻게 이 투자자들 대응을 할 것인가 3일간 이야기를 나눠드린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원자재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미 증시며 채권 시장이며 중국 시장, 외환 시장에서 앞서 이틀간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자, 원자재 시장에서는 금값의 변화도 상당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시장이 사실 변동성이 많이 커지긴 했습니다만은 금값도 그 변동성이 대단했습니다. 예, 어제 공교롭게도 중국 증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중국 주가가 6% 이상 폭락되는데요. 사실 그 시장을 불안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세 차례 걸쳐서 앞으로 미국의 재료금리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큰 틀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미리 예상해보자. 대비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시장을 불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뭐든지 그 투자는 미래 대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 수 있는 것이 그게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준비해가지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에 대해서 이제는 그 악재 민감할 때입니다. 악재 민감할 때 직구 정도라든가 인기에 영합하는 이런 투자 같은 거 또 일부 그 증권사들이 못 팔아가지고 중국 증시에 넣으라 이런 전략 같은 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히려 공교롭게도 그 주가가 그날 당일 6.5% 떨어져서 어떤 분이 왜 이렇게 시장을 불안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좀 미리 좀 얘기한다 하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몇 가지 두고 대응을 좀 하십사 하는 차원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게 큰 틀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금값 역시 향후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될 때는 가장 큰 변화가 있는 이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미 금값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많이 변해왔었죠.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애환이 깔려 있는 것도 여기다. 애환이 왜 깔려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원래 이 금을 투자해서 손실을 이렇게 기록하면 쉽게 얘기하지 않으신다 아닙니다. 당신의 자존심 등과 결부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가장 애장품들이 그 금과 관련된 기금습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 어떤 대체적인 효용수단이 있기 때문에 설령 그 금 투자해가지고 손실이 되더라도 쉽게 그 시장에 노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금값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애환이 깔려 있었던 것이 특히 2010년 이후에 깔려 있는 것이 금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과정을 좀 잠시 말씀드리면 자막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금에 대해서 가장 그 기대가 높았던 것이 2011년 9월 달이었죠. 이때 한번 보면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나실 겁니다. 이때가 온스당 1930달러였습니다. 먼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이니까 또 이때 3,000달러 전망이 나왔죠. 국내 그 시중은행에서 이렇게 골드뱅크에서 3,000달러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 금 많이 샀고 한국은행에서도 금도 매입했었죠. 물론 기간을 걸쳐서 이렇게 했으면 96톤까지 이렇게 매입해서 국감에서 항상 이렇게 두들겨 맞는 모습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이렇게 변동폭 보면 이 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께 그동안 금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확한 일자를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 19일 날 금값이 1,180달러 한 50% 폭락했죠. 이 과정에서 이제 많은 그 애환이 깔려 있었고요. 한번 그 실패하면 이런 얘기합니다. 작년 그 3월 달에 다시 1,380달러 되니까 이렇게 은행에서 이렇게 보면 그동안 그 투자 손실분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 1,180달러 지났습니다. 2개월 만에 1,380달러 했습니다. 2년 전에 1,930달러 갔습니다. 자, 물타기하시오. 해서 작년 3월 달에 이렇게 금을 또다시 매입했는데요. 이게 1,15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사실상 금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렇고요. 올해 보겠습니다. 올해. 이게 금이 이제 1,150달러 이렇게 가다가 올해 1월 21일인가요? 이때 금값이 1,300달러 다시 올라가니까 이때 홈쇼핑을 통해서도 금 팔고 할인마트를 통해서 금 팔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때 1월 달에 1,310달러를 반등을 해서 다시 이렇게 떨어졌었죠.
그래서 최근에 다시 금값이 1200달러 밑으로 가니까 어떠냐? 지난주에 다시 시중은행들이 금을 좀 매입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앨런이 그 금리 인상 발언을 하고 금값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금값이 진행자분께 때 오늘 네. 주말이기 때문에 좀 네. 여쭙겠습니다. 네. 금이 안정자산일까 위험자산일까? 어제도 오늘 여의도에서 강의할 때 이 네. 얘기가 좀 같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 한 수십 년 봤을 때는 이거 뭐 좀 안정적인 마음을 든든한 안전자산이랄 수 있겠지만 지금 몇 년 사이 움직인 거 보면 이거는 상당히 사놓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이 위험자산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금이 안정자산이다. 예. 국채가 안정자산이다. 주식이 위험자산이다 하는데 이거는 교과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에서 얘기하는 안정자산과 위험자산은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또 기능에 따라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바뀔 뿐이지 사실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이게 안정자산은 국채고 위험자산은 위험자산 주식이다. 예. 그러면 진행자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문제가 되는 그리스 국채,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주식 어느 주식이 어느 수단이 안정자산입니까?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안정자산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면 네. 안정자산이기 때문에 철학에서 얘기하는 사실 판단이 아니고 선험적으로 규정된 게 아니고 그때그때 경제의 여건에 따라서 그렇죠. 사실 마음의 안정을 주면 예. 안정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사실 금도 지금 상태에서는 과거 물가가 이렇게 굉장히 높을 때 실물자산에 대한 선호경, 실물자산에 대해서도 가장 애착을 느끼는 게 네. 금에 대해서 리스크 해칭 기능, 인플레 해칭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정자산으로 부각됐으면은 지금 세계 물가가 아주 저물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 기능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금이 안정자산이라 하면 투자해놓고 사람이 심리가 안정시켜야 된다. 불안하니까 심리가 안정시켜야 된다 하는데요. 금리기기법 과정에서 가뜩이나 불안한데 금 투자하고 더 불안했으니까 금이 안정자산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것이 가격의 변동폭에서 그대로 보여준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뭐 그리스 국채와 삼성전자 주식도 비교돼 주셨습니다만은 채권이라고 해서 뭐 요즘 뭐 마음 편하게 가지고 있을 만한 또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요. 자, 이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 나갈 경우에 금값이 어떻게 변동될 거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오늘 그 말씀을 나눠 볼 텐데요. 글쎄, 아무래도 금 시장 같은 경우는 단순히 뭐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좀 불리한 상황이 와 있지 않나 싶거든요. 네.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2011년 9월 이후에 추세적으로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긴 하지만 사실 추세적으로 하락세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 시장의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공급 물량이 워낙 과다하게 적재된 상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네.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는 시간 관계상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지금 금의 공급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의 금 생산이 좀 다시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보리제를 개량해서 이게 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잘못 얘기하면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2011년 미국의 그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된 이후에 달러 위상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로버트 저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금보리제를 주장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각 중앙은행이 금보리제에 대비해서 중앙은행의 보유 물량을 늘렸는데요. 금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금보리제가 약화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보유금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지금 금의 공급량이 계속해서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그다음에 금 수요는 네. 인도와 중국이 가장 크게 영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인도는 지금 니렌드라 모디가 지금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 수입 규제를 하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시진핑 정부의 가장 지금 주력해서 추진하고 있죠. 부정부패. 중국은요, 부정부패 이렇게 해서 금 송아지 이렇게 탁 하는 게 이게 아주 상징이랍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개발시대 초기와 마찬가지로 이거 규제하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고 하는 상태에서 이 금과 달러 가치가 가장 강한 대체 관계가 있는데요. 자,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달러 강세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형성돼 그러면 강한 대체 관계가 있는 금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쉽게 지금의 과다한 공급 적재 물량이 네. 개선되긴 어려운 여건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뭐 수요 공급 측면에서도 금 가격이 좀 하락 압박을 받는 쪽으로 좀 형성이 돼 있는데 현재 이 각 예측 기관들이요. 금리 인상 이후의 인상 과정에서 금값이 어떻게 바뀔 거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치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 확인을 해봤으면 하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금값 예측은 변동성이 심한 만큼 예. 굉장히 예측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흐름에 따라서 이 상향 조정했다 하향 조정하는 그때. 그때 잉크도 마르기 전에
최소한 내가 얘기했으면 잉크는 마르고 난 이후에 변경하더라도 변경이 되는데 한 달만 또 분기마다 이렇게 사실상 그 변경하는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를 소위 예. 투자은행들의 이런 그 예측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좀 잘 안 합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 기관들이 훌륭하지만 사실상 별로 예측력이 그렇게 높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기간을 이렇게 좀 예측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예측할 수 있는 거 보면 역시 네. 시장에서는 워렌 버핏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 추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다. 추종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워렌 버핏이 역시 $800까지 떨어질 것이다 하는 네. 이런 말씀을 들은 것이 한 3년 전서부터인데요. 이거 일관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관적으로 유전. 그리고 루비니 교수가 $1,000 밑으로 간다. 이 루비니 비관론자거든요. 비관론자는 뭐냐? 안정자산에 대한 시구심리이기 때문에 금값은 전망은 높게 해있죠. 근데 비관론자가 그렇다 하더라도 금값이 떨어진다. 안정자산에 대한 금값이 떨어진다 하는 것은 전체로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파이셜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요. 금의 슈퍼사이클 시대가 종료됐다는 표현이 좀 이렇게 너무 약해서 그런지 슈퍼사이클 국면이 사망했다. 예. 이런 표현을까지 쓰죠. 이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비교적 예측이 높은 월드뱅크 네. 지금 김용 총재가 계시는 이 월드뱅크조차도 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격이 쉽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예상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일 때 있습니다. 자,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국내 시중은행이 금 투자를 권유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국내 재테크 생활자들, 특히 우리 국민들도 금을 상당히 좋아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금을 좀 최근에 많이 사들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들 사이에 예. 이렇게 가격 변동이 왔다 갔다 하는 속에 사실상 국민별로 금의 그 메인 물량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사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가격 변동폭이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이 네. 골드바라든가 이런 걸 매입한 이런 국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재테크 시장입니다. 네. 재테크 시장에서 금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게 중국과 한국이다 이렇게 볼 테고요. 산업용 금속에는 뭐 선진국의 대부분 정밀화학이라든가 이런 거 다 들어가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요. 항상 금 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버냐 이게 골드뱅킹이란 금테크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하는 걸 말씀드렸었고 이게 골드뱅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보면 가격 변동폭이 이렇게 심하다 보면 역시 유럽식 골드뱅킹을 하면 안 된답니다. 유럽식 골드뱅킹을 하면 골드바를 사려는 것이고요. 골드바. 예. 골드바는 실물에 그대로 변동성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드바 같은 실물은 없지만 변동성 가지고 예를 들어서 피보레이트가 있으면 상하 50% 이내에서 금값이 움직이면 원금 보장 그리고 5% 수익 보장 하는 게 이제 보통 금과 관련된 DLS라든가 이런 미국식 골드뱅킹입니다. 예. 근데 이제 미국식 골드뱅킹 이렇게 금값이 변동이 심할 때는 어떠냐? 골드바 사는 것보다는 유럽식 골드뱅킹보다는 미국식 골드바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골드뱅킹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이제 이렇게 이 방송을 통해서도 그동안 2011년서부터 그렇게 말씀드렸고 여러 그 학생들이든가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떠냐? 이제 막상 진행자분 오늘 재밌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강의했습니다. 제가 강사료가 좀 꽤 비싼 사람인데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요. 자, 이제 막상 네. 1억 원짜리 골드바 반짝반짝 빛나는 것 그거. 근데 실물은 없지만 1억 원짜리 금과 관련된 DLS 상품을 딱 그때 가서 놓으시면 자, 진행자분한테 자, 지금 상태에서 어떤 거 구입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시면 강의를 실컷 들으셨는데 네. 실컷 들고 저도 이렇게 해서 보면 이렇게 그 강사료가 비싼 사람이 열심히 해서 예. 나름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강의를 실컷 해드려도 막상 현실이 닥쳐서 1억 원짜리 골드바, 유럽식 골드뱅킹, 골드바. 그 다음에 미국식. 예. 1억 1억 원짜리 DLS 상품 이렇게 딱 갖다 이렇게 딱 놓으면 어떻게 되냐? 진행자분 뭘 의뢰했습니까? 이성적으로는 저 미국식으로 가는 게 맞는데 사실 견물생심이라는 그냥 말이 나온 게 아니어서 아무래도 골드바 쪽으로 손이 그렇습니다. 자꾸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리는 경제 지식이 바탕이 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얘기됐던 지식이 바탕이 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 중국도 어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모 증권사의 중국 부풀리기와 맞물려 가지고 지금 뒤늦게들 짓고 하는데요. 한 번 이렇게 악재가 나면 한순간에 6%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거 대비하는 것이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항상 말씀드리면 수익이 날 것과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의 손실이 날 가능성이 있으면 일단은 개인의 재테크에서 보면 그 재산을 버신 것이 얼마큼 어렵게 버셨습니까? 그거부터 지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원금을 이렇게 잃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을 플러스 알파 하는 것이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뭐냐면 견물생심이 있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심할 때는 유럽식 골드뱅킹의 골드바를 사지 마시고 실체가 없더라도 미국식 이렇게 골드뱅킹에서 원료 변동성이 이렇게 해서 변동성을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미국식 골드뱅킹을 선호를 해야 된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식 골드뱅킹이든 미국식 골드뱅킹이든 전체적 금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신중을 하시랴. 더더구나 앞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된다 하는 각도에서 보면 지금까지 그 공급의 적재 물량이 이렇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달러 강세되면 사실상 전체적으로 달러 금값이 쉽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금 가격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고요. 이번에는 원유 포함한 주요 원자재로 또 넘어가 보죠. 원유 같은 경우에도요, 이 바닥이 도대체 어딜 까고 떨어지다가 3월 이후부터는 모처럼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앞으로 금리 인상 되면 이렇게 원자재 가격들이 이렇게 보냐면 대체로 보면 이렇습니다. 달러 강세되면 원자재 가격이 약세가 되고 경기가 받쳐주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가 확실하게 받쳐주면 다른 국가의 경기가 받쳐주면 요 대체 관계가 좀 약화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경기가 쉽게 받쳐지지 못한 상태에서 보면 금은 그 정도가 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원자재 가격도 그렇다 보이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진행자께서 진행하겠습니다는 올해 3월까지 서부태백 사시니까 43달러 뭐 3대2 정도 이렇게 떨어졌었죠. 그러나 3월 중순 이후에 달러 인덱스가 100까지 올라갔다가 이것이 93, 94까지 내려오는 상태에서 달러 약세되는 상태에서 원유라든가 원자재 가격도 올랐죠. 구리 가격도 오르고 알루미늄 가격도 오르고 원유 가격도 오르고 해서 WTI 같은 경우는 60달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러나 제닛 옐렌이 지난주에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한 이후에 다시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주춤해지는 모습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세계 경기가 이렇게 확실하게 받쳐지지 못한 상태에서 보면 역시 이렇게 미국의 금리 인상, 제닛 옐렌의 금리 인상은 향후 원자재 시장에 상당히 변화가 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초반 단계 이런 모습을 좀 시청자분이 감을 갖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금리 이슈 앞에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떤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대체로 보면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제닛 옐렌이 나온 이후에 전체로 보면 월드뱅크라든가 이런 데서는 쉽게 그런 제닛 옐렌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한두 가지 이렇게 되고 전체적으로 기존의 그 전망치를 바꾸지는 않고 있습니다는 전체적으로 이런 이슈가 딱 터졌을 때 빨리빨리 이렇게 그 방향성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의 시각인데요. 시장 참여자 중에서는 역시 이해관계가 있는 사실 그 글로벌 인베스트뱅크에서 공식적으로 증권사에서 나오는 이런 페이퍼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회사의 이해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전망치가 항상 수시로 변했기 때문에 아까 잉크도 말이기 전에 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컨tek스에서 보면 제3자 입장에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야 파악하는 이런 사람들인데요. 드러나지 않는 진짜 자기의 투자의 참고를 해서 그래서 장외시장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과 같이 통화를 해보면 역시 원유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세계 경기가 받쳐지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국은 그동안 돈 푼 문제에 대한 부작용이 잠깐 나타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경기가 받쳐서 제닛 옐렌이 금리를 좀 올리겠다 하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경기가 받쳐지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상 금리 인상을 이렇게 간다 본다면 역시 원자재 시장은 앞으로 더 쉽게 회복되지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3월 중순 이후에 원유 같이 원자재 가격의 반등세를 보이다 보니까 또 이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동안 정말 그 진퇴양난의 국면에 빠져 있던 이 국가들이 뭐랄까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럴까요? 네, 우리가 보면 이제
이렇게 원자재 수출국. 예. 이건 전형적으로 최근에 경기 보면 원자재 값에 의한 천스탁 구조. 이런 데죠. 예. 그래서 원재 가격이 좀 강세가 되면 숨통이 트이고, 원재 가격이 좀 약세가 되면 숨통이 되면 다시 조이는. 예. 그 대표적인 원자재 수출국이 아시겠으나 국제 문제가 돼서 러시아와 예. 그다음에 브라질 덕에 이렇게 들결을 이렇게 보이는데요. 뭐 우리도 그렇죠. 2월 중순까지 러시아 상당히 좀 숨통이 조였죠. 숨통이 조였죠. 그래서 루블 가치가 작년 12월 5대 1월 달에 루블 가치가 80루블까지 커서 이때 체리핑 차원에서 루블을 좀 들으시면 돈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루블가 50루블, 49루블까지 와서 대단히 이득했는데 상당히 수익을 보셨던 분들이.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49루블, 59루블 갔을 때 이거는 데드캣 바운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이 난다고 해서 루블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한 차례 정도 떨어질 겁니다 하는 그런 쪽을 모습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 원자재 가격이 약세가 이렇게 지속된다면 역시 원자재 수출국의 경기는 쉽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네.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사흘 동안이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할 경우에 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투자하실 때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오늘 끝으로 금리 인상할 때 이 좋은 주식 투자도 그렇고 좋은 종목을 고르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언 구하고 싶은데요. 네, 금리 인하기와 금리 인상기와 네. 사실 그 주식의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 저는 뭐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반드시 이렇게 사실상 방향이 변했기 때문에 종목을 고르는 방법도 바뀌게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말씀드리면 자, 금융위기 직후에는 사람들이 위기감이 있습니다는 네. 대부분 다 세계 중앙은행들이 띄운다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경기 부양, 그다음에 증시 부양 하다 보니까 금리를 낮춰줬죠. 돈 풀었죠. 네. 그러면 위기와 달리 이렇게 했으면 돈 벌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좀 빚 좀 내고 금리를 내줬으니까 또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뭔가에서 부양 쪽으로 갔으니까 예. 빚 좀 내고 레버리지 올리고 조직도 확대하고 이랬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또 증시 이런 상황을 보면 낙관적으로 좀 보고 이렇게 했으면 사실 돈 벌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예. 어떠냐 하면 이제는 좀 억제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 주식 상황과 달리 어떠냐 하면 자, 앞으로 올리니까 억제하니까 빚도 줄이고 예. 레버리지 비율도 줄이고 조직도 좀 축소하고 예? 앞으로 그 시장 같은 거 이런 것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말고 좀 신중하게 보고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더라도 신중하게 보고 네. 이러면 사실 금리 인상의 틀에 쫙 맞는 겁니다. 그게 개인의 그런 각도로 가야 된다. 근데 지금 어떠냐 하면 지금은 주가가 2,700 간다. 중국의 상해 지수 집들이 보세요. 뭐 하세요? 이런 쪽으로 가니까 어제 같은 사건이 나타난다 하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항상 세계 중앙은행의 이런 인식 부양할 때는 같이 가면 괜찮습니다. 부양할 때는 억제하면 또 억제 틀에 맞게끔 하면 됩니다. 그런 것 같아서 이렇게 종목을 고르는 방법도 이렇게 되는데요. 항상 말씀드리면 중국의 주식과 마찬가지로 인기주 그때 인기주. 네. 그 다음에 모험은 주도주 이 영업하면 상당히 이렇게 좀 억제할 때는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남이 따라갈 때, 남이 할 때, 남이 따라갈 때 부안해동하는 것 이게 가장 어렵게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시 뭐 금리가 인하기든 인상이든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이 내는 게 투자는 사람이 하는 거고 투자같이 이익을 내주는 기업인데 기업은 사람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람을 중시하고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업종들을 그때그때 인기와 주도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는 이와 같은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돈을 버는 방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 제레미 시겔이 얘기했던 시각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항상 가장 많이 들릴 때가 가장 위험한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면 1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중국의 상해 지수가 2,000에서 2,400 갈 때 7% 성장률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발전 단계를 볼 때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 경기가 저성장 속에 중국 경제 떨어지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2,000에서 2,400 이렇게 갈 때 사실상 지난 6년 동안 차이나 펀드는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지금 뒤늦게도 일부 사람들이 뭐냐면 중국 짓이 돈 싸들고, 또 일부 증권사가 부추기는 과정에서, 돈 싸들고 이렇게 왔는데요. 사실상 이런 것이 인기주 그때그때 대중주에 영합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금리 인상하면 정부의 정책이, 자, 어쩔 수 없어요. 줄인다. 줄이는 거 아닙니까? 줄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때는 빚도 줄이고, 너무 낙관적인 걸 좀 신중하게 하고, 그리고 레버리지 비를 좀 축소시키고, 조직도 늘리는 게 아니라 좀 줄이고 하면 기업의 경영이라든가 개인의 재테크에서는 크게 손해를 안 본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미국 페드에서 그래도 9월에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는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시기보다는 속도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연준에서도 속도 조절을 통해서 시장과 소통하겠다는 얘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 전반적으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기에 우리가 각 재테크 시장에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까 오늘 3일에 걸쳐서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추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